제약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당연히 신약 개발을 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겠죠. 근데 그게 꼭 주된 매출 구조는 아닙니다. 특정 회사의 약품을 생산을 위탁받아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 그리고 약품의 특허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권이 종료된 약품을 카피해서 사실상 성능은 같지만 더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정말로 퓨어하게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신약 개발 등 매출을 만드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 주력 사업 분야이고, 셀트리온은 카피약인 바이오시밀러가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은 신약 개발이 주력 사업 분야이고요. 제약회사 하면 저도 당연히 뭐 실험해가지고 신약 개발해서 뭐 돈 벌겠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주종목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짜장면을 만든다고 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삼바는 어떤 중국집이 짜장면을 팔 수 있게 대신 만들어 갖다만 주는 겁니다. 그럼 서빙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신 대량으로 생산하고 생산을 전문으로 하니까 생산시설이 잘 갖춰져야겠죠. 셀트리온은 어떤 유명한 중국집에 짜장면 레시피 특허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권이 끝나자마자 레시피를 어떻게 구해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알테오젠은 조용히 짜장면 레시피 연구하고 개발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맨날 짜장면만 먹고 어머니한테도 한 입 드셔보시라 하고 이 레시피 어떤지 좀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많나요? 몇 개의 대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일부 제약사들은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신약 개발을 하죠. 바이오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바는 CMO인 위탁 생산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하고,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합성의약품, 즉 케미컬 의약품을 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주요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약회사들 또한 신약의 연구개발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죠. 제약회사가 위탁 생산한다는 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듣기에는 되게 편해 보이는 느낌인데 왜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걸 안 하는 걸까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긴 합니다. 못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CMO를 하는 기업은 삼바만이 존재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위탁 생산하려면 자본력과 생산시설이 대규모로 필요하거든요. CMO 형태의 제약회사는 이러한 자본력과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면 제약사들은 어떤 사업 구조가 좀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중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선 지는 꽤 되었는데, 여전히 합성의약품의 복제품인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CMO 사업,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제조 공정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보관도 실온이 아닌 특정 온도에 맞춰 보관해야 되는 등 난이도가 높지만, 그로 인해서 독과점 수준의 지위를 갖게 돼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바와 셀트리온이 영위하는 사업, 그리고 나아가 알테오젠 또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의 형태와는 다른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사업 분야를 각각 주력하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회사의 매출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 회사들은 올 상반기 얼마를 벌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 매출 2조 1천억 원, 셀트리온은 1조 6천억 원, 그리고 알테오젠은 471억 원입니다. 이름은 다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매출 차이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밀어주는 뒷배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삼바는 주력 상품이 CDMO이기 때문에 대량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일종의 선순환이랄까요? 바이오 CMO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이오 리액터, 유전자 발현 기술, 미생물 발효, 동물 세포 배양 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큰 돈을 투자하게 된 만큼 큰 물량을 위탁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블록버스터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삼바 뒤에는 누가 있죠? 삼성이라는 큰형님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삼성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 회사 체급이 큰 편이긴 하죠. 사실 삼성그룹은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덩치를 빠르게 키워왔어요. 자신이 가진 힘을 현명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게.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경우는 삼성 같은 뒷배는 없지만 꽤 매출이 크죠.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성장세가 지속적인 증가율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득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구축한 유럽 직판과 해당 경험을 발판 삼아 미국 직판, 판매망 구축까지 나아갔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시너지로 인해서 체급을 많이 불릴 수 있었어요. 알테오젠은 정확히는 신약은 아니고 바이오베러, 제형을 좀 바꾸거나 효능을 좀 높일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개량 신약 개발에 힘쓴 기업입니다. 즉 자체 개발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앞세워서 임상 개발에 나서는 통상적인 바이오텍 상업화 전략과는 조금 다른 개량 신약인 바이오베터, 즉 요 제형을 바꾸거나 효능을 좀 높일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에 힘썼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출이 좀 나오고 인지도도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최근에 잭팟이 하나 터졌거든요. 앞으로 미래 제약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특허 ALT-B4 덕분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놓잖아요. 이걸 원래는 몸 안쪽에 있는 핏줄에 꽂았어요. 정확히는 정맥이죠. 근데 약품의 제형에 따라 주사를 혈관이 아니라 피하 지방에 놓을 수 있거든요. 정맥 주사, 의학 용어로 IV 제형이라고 하죠. 이걸 피하 주사용인 SC 제형으로 바꾸면 투약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 수준으로 확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도 짧아지고 숙련도도 덜 요구하다 보니 부작용도 적습니다. 이 장점이 많네요. 그러면 피하 주사 제형, 이거 SC 제형? 이걸로 의약품을 안 만들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요? 근데 기존에 있던 정맥 주사용 의약품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쉽진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얀센 아시죠? 그렇죠. 글로벌 제약업계 3위인 이 얀센의 그 모회사인 존슨앤존슨도 SC 제형 변환을 통해서 레미케이드라는 제품의 특허를 보호하고자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SC 제형 변환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 1위인 머크앤컴퍼니 MSD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성공을 했군요, 이게. 원래는 비독점 계약이었는데 머크앤컴퍼니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올해 24년 2월부터 바로 독점 계약을 맺은 겁니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알테오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약품을 개발해서 돈을 버는 건 이해가 좀 되긴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바처럼 위탁 생산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도 그렇고 위탁해서 만드는 거는 엄청 잘하잖아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24년 상반기 기준 최근 1년간 영업이익률이 31.4%나 되고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이 35.1%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말 나온 김에 제약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종근당, GC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의 경우 과거 20년부터 23년까지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6.7% 정도입니다. 근데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32.3%로 거의 5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이건 삼바와 셀트리온의 주력 사업인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 CMO,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및 신약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선 그 이유는 바이오 의약품은 기존 합성 의약품 분야보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 판매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는 세포를 좀 활용해서 만드는 만큼 제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지만 독과점 판매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술력이 받쳐주고 그 기술력을 받쳐줄 수 있는 자본이 마련되면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진 않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제적인 캐펙스 투자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위탁 생산의 경우 약을 생산하는 공장 한 개만 만들면 1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량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많진 않고 잘하는 기업도 많지 않아서 그냥 캐펙스 투자를 하면 돈이 나오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다들 그 돈이 없어서 큰 규모의 공장을 못 지어서 그렇죠. 이 얘기 들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규모가 진짜 많이 크긴 한가 봐요. 이미 2022년에 전 세계 생산 규모 1위를 달성했어요. 현재 삼바는 송도에 4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규모를 합치면 60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30ml짜리 한 병 액상 종합 감기약을 만든다고 하면은 한 번에 약 2천만 병의 액상 종합 감기약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인 거죠. 이거 양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참고로 2024년 기준 3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캐파를 보유한 경쟁사는 스위스의 론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네 번째 공장인데 총 24만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지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재고를 팔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의 규모로 1에서 3공장 규모 최대치인 18만 리터와는 좀 다르게 24만 리터의 4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하신 이유가 데이터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건 삼바의 수주 잔고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 기준 삼바의 수주 잔고는 상승 추세에 있고 올해 24년 연 누적 수주 금액의 10월 기준은 4조 4천억 원 수준의 수주 잔고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만 앞으로 팔기로 약속한 게 이 정도라는 뜻이죠. 올해만 그 정도라는 뜻인 거죠?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까요? 24년 6월 30일 기준의 환율로 24년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 내역은 현재 최소 구매 물량 기준 8조 5천억 원 정도로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만약 제품 개발을 성공하게 될 경우 사실상 최대 물량 기준은 17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7조나 돼요? 이 수준은 23년 매출액 3조 7천억 원 기준 최소 물량은 약 2년 4개월치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제품 개발을 성공하게 돼서 최대 물량을 달성하게 되면 4년 9개월치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는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자신감 있을 만하네요.
이게 식당으로 치면 3년치 예약이 막 다 차 있는 셈이니까 든든하겠는데요. 한동안 매출 걱정 없겠어요, 진짜. 당장 하반기만 해도 매출이 상반기보다 더 쭉쭉 잘 나올 겁니다. 보통 제약회사의 공장 증설부터 실제 매출까지 인식되는 기간이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4공장 준공이 22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공장을 통해 매출이 인식되는 시기가 24년 하반기겠네요. 즉 24년 하반기는 4공장의 24만 리터 생산 규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올해 하반기에는 사공장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이 더 뛸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군요. 심지어 현재 5공장도 증축 중이에요. 25년 4월에 5공장까지 완료가 되면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8공장까지 증설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승인이 들어간 건 아니긴 합니다. 공시가 되긴 한 건가요? 네, 공시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22년 7월에 매입한 제2바이오 캠퍼스 부지에 말씀드린 8공장까지 건설을 하겠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총 32년까지 7조 5천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네요. 공장 등 생산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유형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을 좀 보면 21년 대략 6천억, 22년 1조, 23년 7,200억, 24년 반기 기준 6,100억 원 수준으로 유형자산 취득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1,400억에서 2,500억인데 대부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으로 과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약 77% 수준입니다. 매년 감가상각되는 유형자산만 한 2천억 원 안팎이면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많긴 많군요. 이게 매년 벌어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매출 실적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CDMO와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 내에서 점차 바이오에피스의 영역인 개발 및 상업화 부문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는 2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완전 종속회사로 편입되어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군요. 사실 주력 분야가 위탁 생산이긴 했는데요. 요새는 좀 애매합니다. 자회사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과 관련된 수수료 수익 및 상업화 제품의 외부 판매로 인한 수익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24년 반기 기준 개발 및 상업화 부문의 매출 비중은 38.5%입니다. 위탁과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2년 전엔 대략 8대 2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대략 6대 4 수준까지 왔거든요. 삼바도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군요. 이제 셀트리온을 볼까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삼바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을 하고 위탁 생산을 맡긴다면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내에서 개발과 생산을 모두 이뤄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던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다 다른 회사였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23년 12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하던 해외 영업의 판권과 그 고객 관계를 가져왔죠. 한편 셀트리온 제약은 케미컬 의약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 그리고 국내 영업을 위주로 좀 하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되진 않았고요. 셀트리온은 23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면서 23년 자산이 약 20조 원으로 22년에 5조 9천억 원 대비 238% 증가하였고 부채보다 자본의 증가율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감소돼서 재정적으로는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2022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도 외주 인력 쓰는 것보다 내수화시키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이처럼 통합된 자원의 대규모 투자, 개발, 생산, 판매의 일원화, 즉 한 회사 내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제품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합병한 겁니다. 매출 밀어내기 의혹이나 재고자산 평가 이슈가 있었는데 합병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도 갖췄고요. 재밌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며 인식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자산 공정 가치가 3조 2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지급한 14조 7천억 원으로 영업권이 약 11조 원이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영업권이라고 하셨는데 영업권이 정확히 뭔가요? 영업권이 뭐냐면 회사를 살 때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 더 주고 산 돈, 그러니까 웃돈인 셈이죠. 아 프리미엄. 네. 웃돈을 주는 이유는 보통 그 회사를 삼으로써 뭔가 시너지가 난다던가 회사의 가치보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인 영업권을 주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인식한 영업권은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에선 상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다만 그 웃돈에 대한 손상평가는 일정 시점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말 기준으로 영업권은 삼바는 1조 7천억 원, 셀트리온은 11조 모두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데요. 더 주고 샀던 프리미엄이 그 가치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상각하지 않는 게 상당히 유리하네요. 그리고 23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의 영향으로 재고자산과 판매관리비에서도 눈에 띄는 영향들이 있었어요. 재고자산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싼, 즉 매출 원가율이 높은 재고가 들어오면서 매출 원가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과거 셀트리온의 3개년 평균 매출 원가율은 49
29.7% 수준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3년 9월 말 매출 원가율은 72.5%였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매출 원가율이 좀 높아졌죠. 매출 원가율이 좀 높다는 건 덜 남는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알면 약 한 개를 팔아서 얼마 남는지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삼바가 약 한 개를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32만 1,577원이 남는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논리로 셀트리온은 약 한 개를 100만 원에 팔면 대략 27만 8,996원이 남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알테오젠은 약 한 개를 100만 원에 판다 했으면 오히려 손실이 40만 556원 정도 나긴 합니다. 이런 식이면은 알테오젠은 차라리 약을 안 파는 게 낫겠네요. 회계상으론 그렇긴 합니다. 알테오젠은 돈을 버는 족족 연구개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네. 한편 셀트리온 전체 매출액 중 바이오의약품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 1조 4천억 원 하던 매출액이 23년에는 1조 9천억 원 수준까지 올랐으니까요. 이는 바이오의약품 렘시마 IV 정맥주사 제품의 미국 점유율이 급증하고 그리고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좋은 실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케미컬 의약품 부문의 총 매출액은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인 제네릭은 싼 게 경쟁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는 단가보다도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개발 및 품질관리 평가 기준에 따른 중견 국내사 제품들에 대한 약가 인하가 적용되었었고 셀트리온 또한 매출액이 감소되었던 것이죠. 이번엔 알테오젠을 조금 더 깊이 파볼게요. 알테오젠은 전형적인 바이오텍 회사, 즉 바이오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신약 개발을 이루어내려는 회사죠.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보면 이래서 바이오벤처 기업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아래 표를 보시겠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했을 때 비중이 훨씬 높네요, 이게. 심지어 22년 매출액을 초과하는 수준으로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는데요. 이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제약사의 숙명이고 알테오젠의 경우 개량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을 바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착수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려면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요. 바로 눈앞에 이익이 적어지는 걸 감수하고도 막대한 돈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야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고 나아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약간 이익에 적어짐을 감수하고 소위 말해서 기술에 뺏긴 거는 그런 느낌이네요. 회사가 이처럼 미래를 얼마나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계정은 개발비인데요. 당연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인 신약에 대한 것이 판매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은 매우 낮겠죠. 회계상 제약사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연구비로 비용 처리,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개발 단계부터 쓴 돈들은 무형자산화돼서 회사의 자산이 될 금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화된 신약 개발 프로젝트들은 성공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회사가 판단한 것이기도 하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 다 좋고 좋은데 어쨌거나 연구개발비를 너무 많이 쓴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진짜 회사 괜찮나요? 삼바와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알테오젠은 영업 손실을 계속 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텍, 즉 바이오 벤처 기업의 특성상 미래 성공 시 막대한 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것이니까요. 당장 23년만 해도 그동안의 연구가 보상을 받아서 매출액 965억 원을 찍었잖아요. 22년 매출액 288억 원 대비 약 3.4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허 기술 ALT-B4로 23년 약 833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다만 알테오젠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신기한 부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전환우선주 부채 그리고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라는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아니고 회사가 직접 우선주를 발행해서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요. 우선주는 일정한 금리가 나오듯이 일정한 배당률이 나오는 걸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금이 안정적인 곳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성격의 기업, 신약개발 영위기업과 같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에게서 자금 조달 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배당 같은 거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주이기 때문에 자본이 맞아요. 하지만 21년 알테오젠은 자본으로 분류하던 우선주 발행 내역을 부채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IFRS가 도입되면서 해당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자본의 성격이어도 이후 전환 조건 등이 존재하면 부채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회계상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알테오젠의 20년 부채 비율은 16.83%였지만 21년부터 전환우선주 1차, 3차를 부채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부채 비율이 96.4%로 껑충 높아졌고 그로 인해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부채 비율이 높아졌으니 회사가 갑자기 망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 이런 회계상 분류 변경에 따른 부채 비율의 증가였던 거라 시간이 지난 지금은 부채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규정이 바뀌어서 부채 비율이 숫자상으로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핫한 제약회사 세 곳을 지금 보고 있는데 회계사님은 향후 이 업종이나 이 회사들이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보시나요? 바이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재무제표는 현재와 과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봐야 할 텐데요. 3바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를 개발하는 바이오 에피스와 CDMO 분야의 3바로 구성되는데요. CDMO 부분이 2024년 6월 기준으로 12개월의 매출액은 2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절대적인 매출액이 크긴 하지만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도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CDMO 비즈니스는 공장을 개설하고 돌리고 물량 증가를 이끌어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 분야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셀트리온을 볼까요? 셀트리온의 경우 과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흡수합병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높였었고 미국 직판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역시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23년 반기 기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4%로 집계되었어요. 평균적인 수준인 30%대보다 현저하게 낮게 산출된 것 같긴 한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기법과 같이 셀트리온 또한 램시마 제품에 대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유럽에서 승인받은 것을 통해 바이오 베터 분야, 즉 계량 신약 분야 또한 놓치지 않고 가져가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기업 가치 우상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오리지널과 같은 효능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다 보니 너무 과다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자체가 합성의약품의 복제품인 제네릭과 같이 화학 분자 구조만 변경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생산 공정이 세포 배양과 같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거나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군요. 바이오시밀러는 일반적으로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타겟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FDA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하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쉽게 승인이 안 나는군요, 이게. 따라서 체급이 높은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젠 알테오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비록 영업 손실이 나고 있지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해당 영업 손실의 경우 바이오베터, 즉 계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으로 계속적으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성과들은 계속 발표되고 있고 ALT-B4 기술 이전과 같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한 것 자체가 기술성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은 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항암제의 한 종류인 ADC에 대해 피하 주사 제형이 개발될 경우 해당 파트너사들의 제품에 대한 피하 주사 전환 시의 매출액에 따른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익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향후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회사들의 연구, 개발, 생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